이건희와 삼성의 성장이 거침없던 2014년 5월 10일 밤, 갑작스러운 비극이 이씨 가문을 강타합니다. 이건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심근경색 이후 의식을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사실상 계속 와병 상태로 지내다 2020년에 별세했습니다. 이때 한국 전체의 관심은 삼성의 후계자 문제로 쏠립니다. 삼성은 너무나 중요했기에 과거의 삼자 탈취극 같은 소동을 다시 겪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건희의 아들은 장남 이재용 단 한 명이었고 딸이 3명 있었죠. 후계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삼성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넘기느냐였습니다. 사업 인수인계는 이미 이재용이 꾸준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골치 아픈 건 바로 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씨 가문이 어떻게 삼성 같은 거대한 그룹을 지분으로 통제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가족 기업이라고 해서 전액 출자나 완전 지배구조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3, 4천억 달러가 넘고 그룹 전체로는 5, 6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이재용의 개인 자산은 대략 100억 달러 안팎 수준이죠. 이건희 회장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도 전체 그룹의 2%도 안 되는 지분이죠. 이전에는 0.6% 수준이었다고 해요. 겨우 1.6%의 지분으로 어떻게 거대 그룹 전체를 통제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파헤쳐 봅시다. 바로 삼성의 복잡한 지분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통제하려면 51%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만수치킨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치가 100억 원이에요. 여기 대주주는 만수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만수식품이 만수치킨 본사 지분 51%를 들고 있고 이 회사의 가치는 60억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만수식품의 51%는 만수닭가공주가 들고 있어요. 이 회사는 40억 원 가치입니다. 만수닭가공의 51%는 만수물류센터가 들고 있고 만수물류센터의 51%를 들고 있는 곳이 바로 맨 꼭대기 가족회사 만수홀딩스입니다. 만수홀딩스의 가치는 8억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8억짜리 만수홀딩스의 51%, 즉 약 4억 원만 확보해도 만수물류센터, 만수닭가공, 만수식품에 100억짜리 만수치킨 본사까지 이렇게 전부 줄줄이 도미노처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 굳이 51%를 꼭 꼭대기에 있는 만수 한 사람이 살 필요도 없어요. 만수 25%, 만수 사촌 10%, 친한 계열사 15%, 우호 지분 5% 이렇게만 나뉘어도 사실상 꼭대기 만수는 20, 30%만 가지고도 실질 지배가 가능합니다. 즉, 작은 가족 회사 하나만 장악하면 수십, 수백억짜리 치킨 계열사들이 전부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죠. 2014년 당시 삼성의 지분 구조도 이와 같이 복잡한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 및 순환 출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약 80개로 삼성전자 연결 자회사만 200개가 넘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통해 이씨 가문은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인물의 사망입니다. 2014년 이건희의 심근경색은 가족들을 완전 멘붕 상태로 만들었죠. 만약 이건희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 한국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50%, 일부 기업은 60%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상속했다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구조상 핵심이 되는 회사 중 하나의 통제권을 잃게 되면 정교한 전체 지분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파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복잡한 지분 구조도로 돌아가 봅시다.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삼성전자이며 그룹 수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건희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었죠. 이 복잡한 구조에서 이재용이 그룹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 잡아야 할 핵심 고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에 대한 통제력은 강했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통제력은 약했습니다. 이재용의 목표는 삼성물산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심각하게 저평가한 후 제일모직이 인수합병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은 합병 후 새롭게 태어난 합병회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정교한 계획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회사가 저평가되어 인수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특히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헤지펀드가 펄쩍 뛰면서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변칙적으로 희석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인수합병 같은 주요 결정은 주주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삼성의 우호 지분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또 다른 대주주인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주목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를 가지고 있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영기업입니다. 이재용은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떠올립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순실이라는 절친한 친구. 최순실은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하에서 재단을 만들어 온갖 부패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자,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완료해야 한다. 합병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투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영기관이므로 한국 정부, 즉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 박근혜를 움직이려면 그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을 움직여야 한다. 결국 이재용은 최순실을 찾아갔고, 삼성그룹은 최순실의 자선단체에 3,6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2015년 합병은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심장병 이후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재용은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자 약 103억 달러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고 순조롭게 승계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 상속세는 한국 정부 연간 총수입의 2~3%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농단 게이트와 이재용의 뇌물 사건은 2015년 폭로된 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는 한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되었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은 감형을 거듭한 끝에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의 반부패와 재벌 타격의 큰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2021년 12월 박근혜는 당시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이재용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통치자의 풍파를 겪었지만 이씨 가문은 여전히 삼성그룹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과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긴 얘기겠죠. 오늘의 요리가 꽤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